우리는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이 자본시장의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재무 관리에서 목표로 하는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13장에서는 증권시장선이라는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에서는 우리가 주식의 투자의 관점에서 하나의 주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에도 투자하고 현대자동차에도 투자하고 SK하이닉스에도 투자하고 카카오에도 투자하고 네이버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될 건데,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뭐냐? 이 투자의 묶음이에요. 특히 예체능 계열, 특히 이제 예술 계열 이제 친구들은 이제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자기의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의 포트폴리오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들의 묶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투자에서의 포트폴리오는 내가 투자한 것들의 묶음, 모음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는 내가 가진 돈 전체 중에 몇 퍼센트를 A 기업에 투자하고 몇 퍼센트는 B 기업에 투자하고 몇 퍼센트는 C에 투자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 내가 전체 가진 돈 중에 몇 퍼센트를 특정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포트폴리오 비중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A에 50, 주식 B에 150을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 나는 전체 200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50을 A에 투자하기 때문에 200분의 50 해서 4분의 1, 25%를 이 주식 A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식 B의 비중은 200분의 150 해서 75%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모든 비중의 합은 100%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우리가 지난 12장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어떤 주식의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걸 주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평균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요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요 비중을 사용해서 평균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예시를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을 해봅시다. 자, 나는 아까 주식 A에 150을 투자를 했고, 주식 A에는 50을 투자했고 B에는 150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A의 수익이 17% 발생을 했다라고 합시다. 지금 오늘이에요. 근데 내일은 17%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느냐? 요 50이었던 게 1 플러스 0.17 곱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58.5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50을 주고 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58.5라는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8.5만큼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B의 경우에는 150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익이 발생했냐면 8%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0.08 이렇게 곱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162가 되죠. 그래서 나는 150만큼 이 주식 B를 샀기 때문에 12만큼의 이익이 생겼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8% 이익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합산하면은 나는 원래 200이 있었는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번 게 되냐면 162에 58.5를 더하면 220.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각각에 대해서 A에 대해서는 17% 벌고 B에 대해서는 8% 벌었는데, 그러면 나는 합쳐서 토탈 몇 퍼센트 수익률이냐?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의 R은 220.5 빼기 200 나누기 200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0.1025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제 요거는 1 플러스 0.1025, 즉 나는 A에 대해서 17%를 벌고 B에 대해서 8%를 벌었더니 토탈로 따지면 200에 대해서 10.25%를 번 셈이다 라는 거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나의 전체 수익률을 계산을 했어요. 하지만 이 전체 수익률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바로 비중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50이라는 것은 나의 200 중에서 50을 A에 투자했고, 그 경우에 나는 17%의 이익이 발생을 했다. 수익이 발생을 했다. 그 다음에 전체 200 중에서 150에 대해서는 8%의 이익이 발생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0.1025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0.1025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수익률과 일치를 하죠. 그래서 이 내가 비중을 알고 있으면 각각의 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비중을 활용을 해서 전체 나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평균은 아주 간단하게 0.17과 0.08의 평균이에요. 근데 그래서 다만 그게 그냥 똑같은 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비중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분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산은 서로 움직이는 정도, 변하는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자, A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A의 평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의 평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분산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포트폴리오의 전체의 분산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분산의 개념상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산이라는 것은 나의 평균으로부터 이쪽이든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게 돼요. A가 평균보다 더 잘 나왔을 때 B가도 무조건 평균보다 더 잘 나온다면 이 두 가지 분산을 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A가 이렇게 평균보다 잘 나왔을 때 B의 경우는 반대로 평균보다 못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 B가 못한 부분과 A가 잘한 부분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분산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라서 두 가지가 그냥 단순하게 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의 크기는 일반적으로는 합하면 더 작아집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공분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공분산이란 두 개가 함께 움직이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분산이 크면 클수록 A가 커질 때 B도 커진다라는 뜻이고, A가 작아지면 B도 작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반면에 공분산이 작으면 A가 커질 때 B는 거꾸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A가 작아질 때 B는 거꾸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 평균과는 다르게 분산은 단순하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효과가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건데, 내가 내 포트폴리오를 100% 하나의 자산으로만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삼성전자의 올인, 아니면 나는 어떤 또 다른 사람은 현대자동차의 100% 몰빵, 이런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얻게 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한 요 표준 편차는 49.24%였어요. 그런데 내가 두 개의 자산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표준 편차가 작아집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서로 상쇄돼서 없어져요. 이제 그게 쭉쭉쭉쭉 점점 주식의 숫자를, 내 포트폴리오 안에 포함된 주식의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표준 편차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내가 포트폴리오 안에 가지고 있는 주식의 종류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나의 분산의 크기, 표준 편차의 크기는 작아지더라.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아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표준 편차가 작아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균 수익률의 평균은 내가 어느 정도를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평균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이익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면에 수익률의 분산이 크다,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그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이었어요. 위험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내고 말았습니다. 바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하나의 종류의 주식으로만 구성하지 않고 주식의 종류의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내가 경험하게 되는 분산 표준 편차는 작아진다. 즉 나의 예상으로부터 벗어날 일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샀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많이 못 팔면 나는 망해요. 근데 또 내가 100% 현대자동차만 샀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새로 나오는 아이오닉 전기차를 많이 못 팔면 나는 망해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사고 현대자동차도 사면은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과 현대자동차가 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망할 확률은 그거의 고비니까, 이 사건도 일어나고 저 사건도 일어나야 되니까 그럴 확률은 훨씬 줄어들겠죠. 그건 어떤 뜻이냐면 삼성전자가 설령 망하더라도 나는 현대자동차 주식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망하지는 않겠다. 내가 현대자동차가 이 세상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망하더라도, 앞으로 망하더라도 나는 삼성전자 주식도 있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겠다 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줄어든다, 나는 안전해진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로부터 늘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내가 투자를 할 때는 하나만 100% 올인을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랬다가 그게 망하면 너는 쪽박을 차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누어서 투자를 하면은 이제 서로 막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표준 편차가 낮아지는, 이제 이거는 좋은 효과예요. 그런데 이 낮아지는 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의 종류의 주식에만 투자하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위험이 큰데, 그거를 하나에서 둘로 늘리면 뚝 떨어져요. 근데 둘에서 셋으로 늘리면 조금 아까보단 덜하지만 떨어집니다. 이제 한 10개쯤 되면은 거의 절반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10개의 종류에서 한 20개 종류로 가는 거는 좀 효과가 미미하더라. 그리고 여기서 20개 종류에서 30개 종류로 늘리는 거는 효과가 별로 더 크지 않더라. 시간이 갈수록 이 분산의 효과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거의 평평한 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처음에 내가 주식의 종류의 숫자를 늘릴 때는 이 분산 투자의 효과가 매우 크다. 하지만 시간이 더 많은 종류를 이미 내가 가질 수 있을수록 그 추가적인 효과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줄어드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diversifiable risk, 분산 투자로 없앨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해서 이제 diversifiable risk라고 부르고, 이 아래 부분은 분산 투자라는 것으로는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non-diversifiable risk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non-diversifiable risk는 왜 생기냐? 이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주식을 담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 아랫부분에 나타나는 위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는 분산 투자의 원칙이라는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이 분산 투자의 원칙은 내가 투자를 할 때 한 곳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러 개의 자산에 나누어서 투자해야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분산 투자로 없앨 수 있는 위험과 분산 투자로 없앨 수 없는 위험이 있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중에 분산 투자로 없앨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 아니면 고유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반면에 분산 투자로 없앨 수 없는 위험을 우리는 시장 위험 아니면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분산 투자로 없앨 수 있는 위험을 왜 고유의 위험이라고 부르느냐? 분산 투자로 없애는 부분은 내가 삼성전자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 현대자동차로 손해를 보는 부분, 이거는 삼성전자로 손해를 보더라도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이 튼튼하다면 나는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특정한 불상사는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없어질 수 있는 분산 가능한 위험은 결국 본질적으로 그 특정한 주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없앨 수 없었던 분산 투자로 없앨 수 없었던 이 아랫부분의 위험은, 이것은 주식 투자라는 그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주식 시장의 위험입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정글이다, 위험한 곳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금융의 체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경제 체제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 위험, 시스템의 위험 혹은 시장의 위험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2장에서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해서 위험, 수익, 상충의 원리를 이해를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특별히 아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다, 내가 어떠한 금융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더라도 나는 최소한의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있어요. 바로 나의 주식을 하나만 사지 말고 여러 종류의 투자에 나눠서 하면은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강아지나 멍멍이나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 혹은 주식 자산 고유의 위험은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는 분산 투자만 하면은 해결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 바로 체계적 위험이다. 이거는 없앨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베타인데요. 자, 베타 값들이 이제 이런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카콜라, 맥도날드 같은 회사는 베타가 되게 작아요. 근데 반면에 여기 있는 쇼피파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베타가 상대적으로 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베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얘는 얼마나 주식시장과 함께 출렁이느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타가 크면 클수록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좋을 때 같이 좋은 애들이고, 베타가 작을수록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꾸준한 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베타가 작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안정적인 하지만 수익률이 낮은 애들이고, 베타가 크면 클수록 불안전한 잘 될 가능성도 나쁘게 될 가능성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지만, 뭐 그만큼 이 위험과 수익의 상충 원리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이제 높은 수익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코카콜라랑 맥도날드의 베타가 작을까?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식음료를 생각을 하면은 햄버거와 콜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탄산 음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내가 평상시에 바쁘니까 점심시간에 맥도날드랑 코카콜라를 마셨어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내가 점심을 끊어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맥도날드를 먹던 사람은 계속 맥도날드를 먹겠죠. 경제가 안 좋아져도. 그렇기 때문에 맥도날드와 코카콜라의 수익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주가가 다 오르고 경제가 좋아지고 모든 사람이 다 고용이 되고 이런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러면은 나는 월급이 많이 들어오니까 원래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먹던 것을 점심시간에 2개 먹어야지 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늘 그냥 먹던 대로 먹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음료의 산업의 특징은, 기본적인 이 식음료의 특징은 고급 소비재가 아닌 이 그냥 식음료의 특징은 경제가 좋든 나쁘든 먹는 사람은 꾸준히 먹기 때문에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래서 위험이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요 두 기업의 베타가 작은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타의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베타가 지금처럼 작은 기업들, 여기 베타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위험이 작고 그 대신 또 엄청나게 잘 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수익률도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반면에 베타가 커지는 경우, 그 경우에는 주식시장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위험도 큰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베타가 1인 애는 뭐냐? 그게 딱 정확하게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을 의미를 해요. 베타가 1이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가 0인 경우는 위험이 0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타가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베타가 0이다 라는 것은 위험이 0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위험 자산, 이론적인 무위험 자산의 베타는 0입니다. 이제 한편 가끔 보면은 베타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제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주식시장이랑 반대로 움직이면은 베타가 음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잘 될 때 얘는 망하고, 거꾸로 주식시장이 망하면 얘는 잘 되는 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사실 많지는 않지만 과거의 예시를 보면은 이제
금과 같은 그런 안전 자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베타에 집중을 하자. 근데 베타 또한 수익률처럼 평균으로 내가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은 안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50% 자금을 아까 1보다 큰 베타를 가지는 쇼피파이에 투자하고 나머지 50%를 코카콜라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쇼피파이의 베타가 1.59고 코카콜라의 베타가 0.55이기 때문에 이거에 0.5, 이거에 0.5를 곱해서 더하면 나의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가 매우 편리한 게 뭐냐면 분산 자체나 표준 편차 자체는 공분산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더하거나 뺄 수가 없지만 베타의 경우는 수익률의 평균처럼 더하고 빼고를 아주 자유자재로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베타가 자주 사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배웠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상으로 두 개의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A라는 주식이 있고 A의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20%였어요. 그리고 얘는 베타가 1.6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무위험 자산에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얘는 무위험 수익률이 8%고 그리고 무위험 자산이니까 베타는 반드시 0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내가 두 가지 중에 골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나는 포트폴리오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선택은 뭐냐면 A의 몇 %를 투자하고 그 나머지를 무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의 70%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무위험 자산의 30%를 투자하는 게 되고 A의 20%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무위험 자산의 80%를 투자한다라는 게 돼요. 자, 그러면 A의 25%, 무위험 자산의 75%를 투자하는 경우에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베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원리를 응용해서 수익률의 평균은 그 값을 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A가 20% 수익을 가지는데 A의 25%를 투자했기 때문에 0.25 곱하기 0.2를 해주고 무위험 자산의 75%를 투자했는데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8%니까 0.75 곱하기 0.08를 하면은 합하면 0.11 그래서 11% 수익률이 나옵니다. 한편 베타도 이렇게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0.25에 A의 베타인 1.6, 0.75에 무위험 자산의 베타는 반드시 0이기 때문에 곱하기 0. 그러면 우리가 무시해서 0.4라는 베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감수하는 위험은 얼마이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마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X축에는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나의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놓고 요 Y축에는 나의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인 요 평균 수익을 적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씁시다. 평균이니까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은 이제 X와 Y의 그래프를 놓고 나의 선택을 찍어 볼 수가 있는데 찍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계산해 본 값이 얼마였냐면 내가 베타가 0.4일 때 그 수익률이 11%더라 해서 여기에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A에 100% 투자를 하고 무위험 자산에 0%를 투자한 것도 나의 선택이죠. 그것도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A의 값 자체가 나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나의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될 겁니다. 이제 그 경우를 찍어 보면은 요 1.6이라는 점에 대해서 평균 수익률이 20%가 되더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택은 뭐냐면 A의 0%, 무위험 자산의 100%를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A는 이제 나랑 상관없는 게 되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과 베타가 그대로 나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베타가 됩니다. 그 경우에는 0,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보면은 8% 그리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해보면 이 점들이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이게 직선이다라고 이제 그 실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직선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선이 되더라. 사실 직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베타 값도 두 개의 값의 비중으로 결정이 되고 요 수익률도 두 개의 비중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둘 다 합의 연산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나는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이제 넓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에 A라는 자산을 포함시키기로 한다면 내가 얻게 되는 위험과 내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과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은 이 선 위에 어딘가에서 결정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취향에 맞추어서 내가 위험을 줄이고 싶으면 이쪽에 가까운 걸 선택을 하면 되고 내가 위험을 늘리고 싶으면 요 오른쪽에 큰 요 점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나는 위험을 줄이고 싶다. A를 선택을 하되 위험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무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위험을 줄이면 되고 거꾸로 내가 A를 포함을 하되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쪽에 위치한 이 선 위에 어느 한 점을 선택을 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요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의 의미는 뭐냐? 내가 A를 선택을 하는 순간 나는 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이렇게 한 단계 올리면 나는 그에 비례해서 일정한 비율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기울기는 여러분들이 이 알고 있는 두 개의 점을 활용을 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0일 때 8%였고 그 다음에 1.6이 되었을 때 20%였기 때문에 지금 두 개의 점을 찍어 보면은 0,0이 0,0.8이 있고 그리고 1.6, 0.2 여기 0.08이 있고 8%니까 0.08이 있고 1.6, 0.2 요 두 개의 선을 연결하는 직선이다. 이제 그러면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기울기라는 것은 y의 변화를 x의 변화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1.6 빼기 0 그리고 분모에는 0.2 빼기 0.08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075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값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0은 0이니까 무시하면은 1.6은 뭐였느냐? A의 베타였습니다. 그 다음에 0.2는 뭐였느냐? A의 평균 수익률이었어요. 0.08은 뭐였느냐? 무위험 수익률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저는 RF라고 쓸게요. 리스크 프리 해서. 자,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베타 A분의 A의 평균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울기를 우리는 이 특징을 살려서 위험 수익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왜 위험 수익 비율이냐? 나의 위험을 하나 늘릴 때 나는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라는 비율을 나타냈기 때문에
위험 수익 비율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제 이것은 내가 A라는 이 특정한 자산을 나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위험을 늘릴 때마다 얼마만큼 수익을 늘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뜻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이번에는 A를 잊어버리고 나는 포트폴리오에 A를 안 넣을 거야. 잊어버리고 B를 넣는다라고 합시다. 근데 B를 넣으면은 B는 평균 수익률의 평균이 16%, 베타가 1.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사고를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은 요 B를 내가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켰을 때의 기울기는 0.0667, 그러니까 위험 수익 비율이 0.0667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림으로 같이 포함을 시키면 대략적으로 요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앞에 거는 기울기가 0.075였고 요거는 0.067, 기울기가 조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개는 여기 같은 선에서 만납니다. 왜냐하면 100% 무위험 자산일 때는 반드시 0,0.08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이 되죠. 지금 초록색 선이 제가 처음에 그렸던 요 A의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이 B를 그렸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A는 어떤 선이냐면 내 포트폴리오에 A를 넣겠다라고 할 때 가능했던 선택지, B는 내 포트폴리오에 A가 아닌 B를 넣겠다라고 했을 때 가능했던 선택지. 그러니까 A 대 B예요. 자, 근데 이때 A랑 B를 비교하면 B가 무조건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의 전체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을 0.4로 한다면 이때 나는 같은 위험을 가지고 A를 선택을 하면은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위험을 가지고 투자하더라도 B의 선택은 이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B는 지금 무조건 A에 열등한 그런 관계를 가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위험을 늘리겠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A를 선택하면 이만큼을 벌 수 있는데 B를 선택하면 고작 이거밖에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 수준을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위험 수준을 선택을 했을 때 A보다 B가 항상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B를 굳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A를 사면 되지 왜 B를 사냐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위험을 감수하는데 똑같이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누구는 10만원 벌고 누구는 5만원 벌면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은 그 5만원짜리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만원짜리 일을 하면 되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투자를 했고 똑같이 위험을 감수했는데 A는 잘 벌고 B는 못 번다. 그러면 B를 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B를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모든 투자자는 A를 사고 B는 안 사야 돼요. 안 산다는 거는 있어도 판다는 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경제의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A는 당연히 인기가 좋아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딴 데 가면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당연히 서울대가 인기가 좋겠죠. 똑같이 공부를 해서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A는 인기가 좋아져요. 반면에 B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좋은 상품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B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요. 자,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발생을 합니다. A의 가격이 올라가고 B는 가격이 떨어져요. 자, 근데 가격과 수익률은 또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오늘의 가격분의
미래의 가격 빼기 오늘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올라간 가격은 오늘의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가격이 올라가면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반면에 오늘의 가격이 떨어지면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비싸게 사면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싸게 사야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것은 수익률은 올라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A는 이제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이 선들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반면에 B는 역설적으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져서 이 선들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Y축에 있는 것이 바로 수익률이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가 일치가 되어야지 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가 같아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어떤 A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를 해야 되고 B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되어서 A를 사는 것이나 B를 사는 것이나 특별히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자산에 대한 위험 수익 비율이 동일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동일해진 선을 지금 여긴 없는데 우리는 증권시장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증권시장선은 왜 증권시장선이라고 불리냐면 효율적인 증권시장, 즉 효율적인 주식시장이라면 무조건 A만 좋아도 안 되고 B만 나빠서도 안 되고 또 A만 나빠서도 안 되고 B만 좋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다 동일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충분히 서로 일어났다, 균형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권시장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증권시장선을 토대로 우리는 주식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얻는 방법은 바로 이 증권시장선의 기울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자산 A의 위험 수익 비율과 어떤 자산 B의 위험 수익 비율은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 요 값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A라든가 B라는 것은 그냥 특별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것이든지 A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B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적용을 할 거예요. 뭐라고 적용을 하느냐? A 대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어떤 특정한 자산을 집어넣고 그다음 B 대신에는 시장 전체를 내가 내 시장 전체를 포함하는 주식시장의 평균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i로 이제 그 값이 바뀌었죠. 하지만 이 뒷부분은 주식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 되고, 근데 여기서 주식시장 전체의 베타가 얼마냐? 이건 베타의 정의상 주식시장 전체는 무조건 베타가 1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타가 주식시장 전체의 베타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어떤 주식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요 베타를 분모를 여기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RF를 이렇게 여기 있는 요 무위험 수익률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요 RF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리스크 프리에서 따와서 무위험 수익률이에요. 이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그리고 요 RM은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이었어요. 근데 그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에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뺀 것에 베타를 곱해줍니다. 베타는 이 주식의 위험을 나타내는 정도가 됐었죠. 자, 이거는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이 의미는 뭐냐? 이것은 무위험 수익률에 비해서 주식시장에서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느냐 그 차이를 의미해요. 무위험 수익률을 뺀 것을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이것은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요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주식시장이 평균적으로 무위험 수익률보다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발생을 시키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여기 있었다. 여기 합쳐진 그림이 여기에 있었고, 그래서 한번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에 내가 투자했을 때 이 주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베타가 주어지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식은 베타가 1.3이고 무위험 이자율이 4%,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8.6%다. 그러면 무위험 이자율 4%에 요 시장 위험 프리미엄 8.6% 곱하기 베타 해서 구하면 15.1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잠깐 이 문제를 풀 때 소소하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문제에서는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에는 주식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식 시장의 평균 수익률에서 요 무위험 이자율을 빼서 위험 프리미엄을 구하고 그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의 평균 수익률의 절대적인 크기가 주어졌느냐 아니면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그 무위험 수익률과의 차이가 주어졌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계산을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가 바뀌게 되겠습니다.